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대기업과 그 금융사업부에서 데이터 센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구본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앞에 전 세션에서 그 최우영 이사가 얘기를 했었던 하드웨어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넥서스 9000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넥서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사실 저희 시스코에서 바라봤을 때는 고객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스위치다라고 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넥서스라고 이름이 시작되는 스위치들이 그 뒤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넥서스 9000 시리즈에 대한 그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서스 9500, 3600R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넥서스 9500-R 그리고 3600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브로드컴의 제리코 칩셋을 사용한 대용량 멀티캐스트 지원이라든가 그런 라우팅 테이블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이더넷 라우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대용량 사업자에서 엣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을 위한 그 칩셋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넥서스 7000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백본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스위치고요. 넥서스 7000 시리즈의 그 데이터 센터의 백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 9000 시리즈로 물려주긴 했는데요. 현재로서의 넥서스 7000은 데이터 센터 백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 백본의 그런 코어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3000 시리즈는 범용적인 그 에이직을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브로드컴이라든가 베어풋 같은 상용 칩셋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요. 그 위에 NX OS를 올려서 실제 그 에이직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4개 중에서 넥서스 9000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이라는 얘기를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에이직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밴드위스나 성능들이 늘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코가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또 다른 모델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중점적으로 이 에이직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고성능과 VXLAN, 즉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텔레메트리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칩 레벨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자동화를 위한 API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실제 지금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현재도 사실은 넥서스 7000이냐 넥서스 9500, 9000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가장 현재로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장비라고 보면은 넥서스 9000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4가지 큰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부분입니다. 스위칭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에이직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왜 이런 기능들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빌리티입니다. 지금 자동화, 클라우드, API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 그 넥서스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방향과 현재 지원하는 단계, 그거를 사용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성, 분석, 다른 세션에서는 테트레이션이나 혹시 이제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을 보면은 스텔스 와치 이런 그 플로우 분석을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드웨어 레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서비스. 이거는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NXOS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저희 세션 자체가 ACI, SDN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션에서는 대부분 내용들이 ACI나 뭐 SDN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하드웨어와 NXOS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용자들이, 고객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위칭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스위칭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드릴 때 실제 왜 이렇게 스위치 구조가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알고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밑에 있는 건 다 저희 스위치죠. 6500, 6800, 카탈리스트 6500, 6800부터 넥서스 7000, 7700 그리고 넥서스 9500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은 그 각각의 모델들의 그런 라인 카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레벨의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에이직들이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6500 그 이전부터 사실 시스코는 에이직을 만드는 네트워크 제조사의 거의 유일한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에이직들을 뭐 이 부분의 일부분은 뭐 외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 부품들은 저희가 제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7000에서는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네포트의 텐지가 하나의 SOC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패브릭 에이직을 통해서 패브릭과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넥서스 9500의 그 에이직의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로 32개, 밑으로 32개, 64개의 백지.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 칩 하나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펑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뭐 12나노에서 뭐 14나노, 16나노 정도의 미세 공정을 가지고 칩을 하나 만든다라는 건데요. 넥서스 9500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뭐 납품을 받으실 때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나서라든가 그냥 한번 뽑아본다라든가 했을 때는 넥서스 7000이나 6500에 갖고 있는 그런 기판에 있는 그 부품 수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그 부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서 실제 그 하나의 칩으로 되고요. 이 칩들이 사실 그 장비 모듈로 사실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예전에는 데이터 버스 그리고 뭐 리절트 버스 그리고 EOBC로 나눠져 있는 쉐어드 버스를 사용한 실제 크지 않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비부터 라인 카드들이 서로 크로스바를 통해서 연결된 그런 구조, 그리고 현재는 그런 SOC들이 각각의 SOC들과 풀메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사실 높은 성능 때문에가 맨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서 봤었던 그 보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많은 에이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걔가 낼 수 있는 성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칩들이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폼팩터로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합치고 줄이고 그 작은 폼팩터 안에 다 넣기 위해서 모든 펑션들이 다 여기에 들어갔고요.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SOC들이 마치 리프 스파인 구조처럼 연결되어 있는 풀메시 구조를 가져갑니다. 넥서스 9500은 사실 내부 통신으로 보자면은 각각의 에이직이 하나의 리프 스위치 아니면 스파인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 기존 그 넥서스 7000이라든가 카탈리스트 6500처럼 패브릭과 연결되는 별도의 패브릭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없이 에이직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에이직과 기존 방식의 에이직과 에이직 간의 그런 채널에 대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칩 하나를 만든 거고, 저 칩 안에 얘가 갖고 있었던 I/O 펑션이라든가 Tcam 펑션 그리고 뭐 라우팅 테이블, 버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넥서스 7000과 넥서스 9500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쉽게 보드가 굉장히 간단해졌고, 그 간단해진 거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칩 하나에 묶어서 여러 개를 박아놨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사실은 더 저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에이직을 만들게 될 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메트리입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금 넥서스 9000 시리즈가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1세대의 시스코 에이직을 사용한 넥서스 9000 시리즈들은 벌써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세대, 3세대, 그리고 또 나올 애들은 4세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신제품 출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능이나 기능들이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버레이를 위한 VXLAN 스위칭, VXLAN 라우팅이었다면은 현재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그 텔레메트리 정보를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역폭이 넓어지면서 사실 그 네트워크의 응답 속도, 즉 품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버퍼를 최적화해서 품질과 그 속도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기법들을 사실 라인 레이트로 100G면 100G, 40G면 40G 라인 레이트로 그 링크 레벨의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에이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칩셋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더욱더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NXOS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NXOS는 예전에는 시스코가 굉장히 폐쇄적인 OS를 운영했다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 기반으로 NXOS를 만들었고요. 그 NXOS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모니터링 툴을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이 NXOS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발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된 제품은 빼고 단종된 에이직은 빼고 현재 저희가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 중인 에이직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비에 보면은 -EX, -F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곧 칩셋 코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EX 기반의 에이직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버퍼링과 텔레메트리의 하드웨어 기반의 플로우 텔레메트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었고요. 실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 에이직이 나왔고요. 이 칩에서 지원하는 용량이 1.8테라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6500 샤시에서 720기가를 모듈을 다 꼽았을 때 지원하는 용량이었죠. 칩 하나에서 1.8테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된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은 텔레메트리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해서 플로우 이벤트라는 그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요. 라인 레이트 암호화를 FX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G 서버 연결 25G를 위해서 그 광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RSFEC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G FC를 지원하는 유니파이드 포트를 FX 칩셋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될 그 예정인 애들이 FX2, FX3가 있는데요. 칩 하나에서 3.6테라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된 기능들은 이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의 텔레메트리에서 스트리밍 스태티스틱 익스포트라고 SXX라는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GX-AIG이라고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400G를 지원을 하는 그런 에이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포트의 400G가 칩 하나에서 양방향으로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에이직에서 그 바탕 에이직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버퍼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예전에는 버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메가 원지 시절에서는 드랍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드랍이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10G, 40G, 100G로 가면서 우리가 드랍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고객, 그리고 저희 많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결국에 드랍이 왜 생기냐라고 봤을 때는 버퍼를 쓰는 거죠. 버퍼를 쓰고 실제 버퍼가 가진 용량을 벗어났을 때 드랍이 생기는 겁니다. 버퍼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실제 그 시점에는 그 링크 스피드를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스토어 앤 포워드냐 뭐 컷스루 방식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버퍼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링크 스피드를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버퍼를 계속 사용해서 굉장히 큰 사용량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버퍼가 크면 드랍을 시키지 않고 기다렸다가 보내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레이턴시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는 증가하고 스루풋 자체는 이 포트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죠. 버퍼가 크다는 거는 10G면 10G, 100G면 100G의 그 대역폭은 변함없이 레이턴시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RTT를 100 마이크로세컨드를 100 마이크로세컨드를 기대했을 때 그 버퍼 용량을 보면은 플로우가 하나일 때는 10G인 경우는 250K, 40G면은 1메가, 100G는 2.5메가. 그리고 이 플로우가 2,500개, 한 링크에 2,500개의 플로우 정도가 흐른다 그러면은 더 작은 버퍼가 있어야만 10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RTT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기서 버퍼를 저보다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드랍은 안 생기겠지만 레이턴시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빅버퍼, 그러니까 시장의 빅버퍼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빅버퍼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넥서스 9000에서 사용하는 그 에이직은 그리고 사상은 빅버퍼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반적인 성능의 향상입니다. 빅버퍼가 정말 필요하면 넥서스 3600R이나 상용 칩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 저희 넥서스 다른 제품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넥서스 9000은 좀 더 버퍼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가지 그러니까 방법을 가지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버퍼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그 쉐어드 버퍼, 그러니까 쉐어드 아웃풋 큐를 동적으로 할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FD는 그 드랍의 방식이죠. 테일 드랍이냐 WRED냐 뭐 이거와 유사한 건데 AFD는 우리가 정한 그 버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버스트 트래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버스트에 대해서만 드랍을 하고 나머지는 드랍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DPP는 크기가 패킷의 크기가 작고 이 플로우 자체가 짧은 애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저희 에이직이 갖고 있는 버퍼 메모리를 할당한 그런 그림입니다. 많다면 많고 사실 뭐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EX 같은 경우는 토탈 거의 한 40메가 되고요. FX가 40메가, FX2가 토탈 40메가, 그리고 FX3가 토탈 80메가 정도가 됩니다. 포트마다 여기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하드웨어 포트마다 슬라이스가 딱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슬라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그 포트가 쉐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틱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 포트는 버퍼를 이게 18.7메가니까요. 버퍼를 15메가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DBP를 사용했을 때는 얘가 미니멈 버퍼만을 가져가고 남아있는 메모리에서 그 왔다 갔다 동적으로 버퍼를 할당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버퍼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DBP에 대한 건데요. 얘가 설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웨이트 14가 사실 기본적으로 넥서스 9000이 갖고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내가 버퍼가 1이라고 해도 14배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드랍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쉐어드 버퍼가 그만큼 남아 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곳저곳에서 끌어서 그만큼까지 사실은 쓰고 다시 버퍼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포트에서 그 버퍼를 가져다 쓰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설정을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즉 웨이트 1로 하면은 1대1로 그거를 포트가 48포트다라고 하면은 48개로 나눠서 지금 갖고 있는 버퍼 메모리를 이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14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14배까지 옆에서 안 쓰고 있는 것까지 땡겨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FD. 그러니까 혼잡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그레스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실제 먼저 드랍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테일 드랍이라고 하면은 큐가 갖고 있는 큐가 다 찼을 때 그 다음부터 다 드랍을 시키는 거죠. 무슨 트래픽이 됐던 EIGRP 트래픽이든 OSPF 트래픽이든 굉장히 중요한 트래픽이든 상관없이 큐를 다 쓰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거는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WRED는 그렇게 자르기 전에 랜덤하게 뭐 이것저것 자를 수 있는데 그게 또 어떤 트래픽인지 모르는 거죠. AFD 같은 경우는 설정을 통해서 큰 패킷들 위주로 드랍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큐를 큰 패킷들을 먼저 드랍을 시키게 하는 큐의 리밋을 걸고 나머지 큐는 작은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큰 패킷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페이로드예요. 이 데이터 페이로드는 TCP 리트랜스미션 때문에 계속 뭐 왔다 갔다 해도 큰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작은 패킷들이 컨트롤 패킷들이 많고 그 컨트롤 패킷들이 사실 그 밑에 있는 데이터 패킷을 흐르게 하는 그런 패킷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큰 패킷부터 엘리펀트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애들 위주로 그 드랍을 선제적으로 해서 큐를 뭐 좀 다른 트래픽들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PP라는 방식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은 컨트롤 트래픽들을 그리고 작은 컨트롤 트래픽들이 먼저 처리될 수 있게끔 별도에 설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 이 트래픽들은 소스가 어디고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인 이 트래픽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니까 PQ에 넣고 이런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인지를 해서 이 트래픽들은 먼저 보내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의 큐 매니지먼트 방법을 가지고 네트워크 전반적인 성능을 올리는 것들이 넥서스 9000 하드웨어 ASIC, SoC ASIC 안에 기능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FD, DPP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냥 결과를 봤을 때, 전체적인 응답 속도 자체가 실제 그냥 빅버퍼를 가지고 있는 머천트 에이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준답니다. 적게 든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런 엘리펀트 트래픽들은 어차피 TCP의 동작 방식상 윈도우 사이즈 조정을 하든 리트랜스미션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컨트롤 트래픽들이 더 우선적으로 처리되면서 그런 명령들이 쭉 먼저 실행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능은 하드웨어에서 처리하는 암호화 기능입니다. 맥색과 클라우드색을 지원을 합니다. 맥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2 레벨의 링크 레이어 암호화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죠. 저 스위치와 나 간의 L2 레벨의 암호화 기법이 맥색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색은
우리가 그 리프 스파인 구조, ACI에서도 파드 그 파드를 두 개를 엮는 멀티 사이트를 할 때 그 VXLAN 터널들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암호화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지원을 해요. 라인 레이트로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맥색은 말씀드렸다시피 L2 레벨에서 암호화를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색은 VXLAN부터 페이로드까지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중망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드를 그 멀티 사이트로 만들 때 있어서 뭐 그런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뭐 보안 장비, VPN을 돌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넥서스 9000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그런 멀티 사이트 간의 통신도 클라우드색을 통해서 별도의 VPN 장비가 없이 암호화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색이나 맥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X 칩셋 이상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클라우드색은 그 중에서도 스파인용 하드웨어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40G, 100G 라인 카드 혹은 넥서스의 그 픽스드 스파인 카드, 스파인 그 모델에서만 클라우드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이직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한번 훑어보면요. 넥서스 9500 시리즈 모듈러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라인 카드는 옆에 보이듯이 32포트 혹은 36포트의 40G, 100G 라인 카드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ACI, NXOS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NXOS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40G, 100G 카드 중에서 한 종류만 ACI를 사용하실 수 없고 세 종류가 ACI의 스파인 카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XOS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10G, 25G 서버 연결용 포트들을 제공하는 이런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듈들이 9500에서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모듈이 9500에 있습니다. 94 뭐뭐도 있고요, 95 뭐뭐도 있는데 사실 현재 저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듈들은 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듈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9400이나 9500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컴 칩셋도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뭐 혼합으로 브로드컴 칩셋과 저희 칩셋이 같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97로 시작하는 라인 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스드 타입으로는 대부분 그 40G, 100G에 대한 그 픽스 타입 그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보면은 뒤에 C자가 붙은 게 ACI나 ACI에서 스파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뒤에 C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뭐 칩셋의 이름들이 붙어요. FX2 얘는 FX2 칩셋을 사용합니다. FX2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텔레메트리에서 SSX하고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 그리고 맥색 그리고 스파인 얘는 그냥 FX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색은 지원 안 되는 모델이다라는 거를 이것만 보셔도 앞에 그 에이직 테이블과 이런 모델명과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픽스드 타입은 FX2, EX 이런 것들은 40G, 50G의 그런 그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10G, 1G, 10G, 25G 스위치에는 한 6,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시한 것도 있고 출시 예정인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이 뭐 93180, EX, 93108, EX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칩셋만 바꿔서 93180FX, 93108FX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X는 플로우 테이블만 지원하지만 얘는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맥색을 지원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9348이라는 원지 전용, UTP 전용 그 TOR 스위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아직도 원지를 많이 쓰시는 고객분들은 이 스위치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이제 그 96포트짜리 2U 억세스 스위치들이 광 타입과 UTP 타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스위치 하나에서 많은 서버를 연결하시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요구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X3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높은 용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3.6테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그걸 바탕으로 이 2U짜리 스위치가 하나의 에이직에서 모든 성능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93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스위치가 갖고 있는 프론트 포트가 최대로 낼 수 있는, 그리고 에이직이 최대로 내줄 수 있는 이 장비에서 스루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은 1.8테라, 108은 10.8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런 것들은 3.6테라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스위치 제품군 9000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500이 모듈러 샤시에 뭐 여러 가지 I/O 모듈들을 제공하고, 9300 시리즈는 단일형 모델로서 40G, 100G, 10G, 25G, 1G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타입의 TOR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스코에서 옵틱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0G 바이다이는 시스코에서 뭐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기존의 2코어를 가지고 40G를 쓸 수 있는 2코어 케이블을 가지고 40G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개발을 한 게 바이다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40G는 40G SI4는 8코어를 가지고 썼었죠. 근데 100G에서도 TX, RX 두 개를 가지고도 100G를 사용할 수 있는 바이다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G, 100G를 모두 다 지원하는 바이다이고요. 저쪽 상대편이 40G 바이다이가 꽂혀 있으면은 얘는 40G로 동작을 하고, 저쪽이 100G, 40G, 100G 바이다이가 있다 그러면은 100G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그 QSFP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은 OM3, OM4 케이블 2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10G를 위해서 깔아놓은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10G를 위한 코어를 몇 개를 더 깔아서 40G를 하거나 100G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0G를 위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거리들도 OM3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70m에서 100m까지 지원, OM4를 사용하면 100m까지 100G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G입니다. 아직 에이징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이 타입이에요. QSFP랑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화 작업 진행 중이고요. 실제 QSFDD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00G가 처음 나왔을 때 뭐였죠? 젠팩은 아니고 C팩이었나요? C팩과 QSFP28의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현재 OSFP와 QSFP-DD 두 가지의 400G 표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시스코는 QSFP-DD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칩셋 제조사들도 QSFP-DD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칩셋 제조사는 OSFP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QSFP-D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QSFP의 폼팩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원유에서 수용 가능한 포트 덴시티가 높다라는 겁니다. OSFP는 넓어지거든요. 결국엔 물리적인 폼팩터가 400G를 한 원유에 36포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폼팩터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실제 얘는 그 표준으로 보면 커넥터가 사실 2번 접점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40G, 100G QSFP, QSFP28도 호환 가능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타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40G, 100G 모델이지만 향후에는 40G, 100G, 400G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옵틱입니다. 현재 그 시스코에서 표준화 주도와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 상반기나 뭐 늦으면은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400G 모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프로그래머빌리티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좀 와닿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NXOS는 옛날 iOS와 다르게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NXOS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게스트 쉘이라는 걸 보셨을 텐데 걔가 리눅스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 NXOS와는 별개의 워크스페이스를 가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컨테이너 기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NXOS 자체에서 도커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시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곧바로 스위치단에 올려서 여러 가지 그 현장과 가깝게 IoT 그런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러니까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NXOS 자체로도 그 API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X API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요. CLI 방식의 API, REST 방식의 API, 네콤프 여러 가지 네콤프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X SDK를 제공해서 실제 NXOS의 프로세스로 동작시킬 수 있는 앱을 개발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넥서스 OS를 사용하셔서 NXOS를 사용하실 때 보면 피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엔터를 치면 그 기능들이 구동이 되고 실제 우리가 그에 따른 명령어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거와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그거에 따른 커스텀 그 CLI라든가 시스로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NXOS에 포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SDK를 가지고 별도의 그 옆에 있었던 LX 컨테이너에서 SDK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전체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기반을 저희가 가장 잘 이용해서 현재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짜리 스위치에서 패킷 손실이 없는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NXOS를 컨테이너로 올려서 컨테이너 상에서 이중화를 하고 그 안에서 페일오버를 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가져갑니다. I/O 인터페이스에 대한 컨테이너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트래픽과는 상관없이 NXOS 자체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컨트롤 플레이는 한 5에서 6초 정도 다운타임을 가져갑니다만 그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포워딩 정보, 데이터 플레인의 포워딩 정보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패킷 로스 없이 전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 중에도 한번 그 업그레이드 할 일이 있어서 돌려봤는데 진짜로 빠지지 않고 동작하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NXOS가 제공하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굉장히 활용을 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식성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텔레메트리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합니다. 텔레메트리가 뭐냐? 우리 텔레메트리 얘기 많이 하죠. 텔레라고 하면 원격지에, 메트리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원격지의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와서 내가 본다는 게 텔레메트리입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시스로그, SNMP,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텔레메트리예요.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게 저희 에이직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서스 9000에서는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요. 수집 저장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저희 시스코의 테트레이션이나 DCNM 그리고 패브릭 인사이트 그리고 스테이스와치 같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약간씩 변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서드파티 제품군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메트리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인터페이스 링크 상태라든가 데이터 플레인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든가 장비가 어떻다라든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EIGRP든 OSPF든 BGP든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운영에서 어디가 컨제스천이 일어나고 어디가 버퍼에서 드랍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기반 어떤 플로우는 잘 되고 어떤 플로우는 이상하고라는 것들도 이 텔레메트리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개발하고 하드웨어에 지금 담겨 있는 텔레메트리 정보는 사실 이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데이터 플레인의 트래픽 정보에 대한 텔레메트리 정보예요. 하나는 이 에이직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텔레메트리입니다.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NXOS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당연히 제공합니다. 시스로그, 뭐 여러 가지 카운터, 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3개, 그 중에서 2개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로우 테이블은 넷플로우랑 비슷해요. 그 플로우 정보입니다.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는 거기에 내가 스레시홀드라든가 이벤트 트리거를 줄 수가 있어요. 모든 트래픽 정보를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큐 드랍이 생겼을 때 그때의 트래픽이 뭐였냐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받은 그 분석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서 이 플로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를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통을 하셨는데요.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벤트 트리거를 써서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뽑아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실제 에이직에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FX 이상의 에이직부터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SSX, 에이직의 상태 정보를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보내주는 겁니다. 버퍼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버퍼 사용량, 버퍼에서 드랍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SSX, 스트리밍 스태티스틱 익스포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넷플로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스코 다른 세미나나 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에이직에서는 넷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 레벨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완전한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는 아니에요. 넷플로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수집하지만 그 정보를 CPU한테 전달하고 CPU가 자기가 설정되어 있는 익스포트 타이머에 맞춰서 보내게 됩니다. 플로우 테이블과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 SSX는 에이직 자체에서 그냥 익스포트 해버려요. CPU, 즉 우리가 NXOS에 설정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네가 보내야 될 주기라든가 네가 어느 IP로 보내야 될 거라든가 이런 설정 정보들만 내려줍니다. 넥서스 9000에서 제공하는 텔레메트리 정보는 CPU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넷플로우와 비슷한 그 텔레메트리 정보인 FT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넷플로우는 CPU에서 익스포트하는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는 아닙니다. 플로우 테이블이 가져가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때 당시에 플로우 테이블 데이터를 그냥 퍼다 넘기는 겁니다. 100ms 정도로 퍼다 넘기게 되죠. 넷플로우는 실제 TCP 세션이 시작해서 끝나면 끝난과 동시에 만들어서 익스포트 타이머에 맞춰서 보내게 되죠. 실시간이 아닙니다. 플로우 테이블은 그냥 실시간 데이터들을 계속 익스포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 넥서스 데이터 브로커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넥서스 9000 혹은 넥서스 3000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탭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라고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IDS, IPS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툴 같은 걸 연결을 해놓고 여러 군데에서 탭을 받아서 이 장비로 오게 한 다음에 그런 분석 장비한테 내려주는 로드 밸런싱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내려주는 뭐 네스카웃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주는 그 스위치들을 탭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라고 합니다. 넥서스 하드웨어에서는 그 기능들을 소프트웨어가 컨트롤러가 탑재됨으로써 하드웨어 변경 없이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NDB가 굉장히 그 넥서스 데이터 브로커가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저희 그 NXOS 구조의 게스트 쉘, 리눅스 컨테이너 상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돌아갑니다. 그 컨트롤러가 NXOS가 제공하고 있는 NX API를 사용을 해서 이 장비를 설정하고 트래픽을 어떻게 가야 되게 할지를 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NXOS가 가지고 있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예제 프로그램을 뛰어넘은 실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DB의 주요 기능을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스트 쉘 위에 설치가 됩니다. 게스트 쉘 위에 설치돼서 이 하드웨어를 간장하는데 사실 얘를 뿌리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픈플로우가 대두가 되면서 SDN이 나왔죠. 얘의 시작은 오픈플로우 컨트롤러가 시작입니다. 시스코에서 오픈플로우를 ONF와 함께 오픈플로우를 할 때 저희가 컨트롤러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XNC라는 컨트롤러였는데요. 넥서스 데이터 브로커의 사실은 원조가 XNC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오픈플로우가 SDN 환경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오픈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트래픽 스티어링이죠. 얘가 들어오면 어디로 보내라. 1번 포트로 들어오면 3번으로 보내라. 2번으로 들어오면 소스가 어디면은 1번, 3번, 5번으로 보내라라는 것들을 직접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래밍하고 그렇게 동작시키는 게 사실은 오픈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게 얘의 시작이었어요. 그 기능들을 써서 실제 탭 어그리게이션 기능들을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레이어 1에서 4에 아니면은 HTTP의 게시냐 포스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서 그 트래픽만 해당 포트로 보내고 우리가 그 페이로드 안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으면은 어떤 포트로 보내고라는 것들을 지정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장비 혹은 분석 장비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러링을 받은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도 아니면 하나에서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데스티네이션을 하나 또는 여러 개로 1대-N, N-대-N 방식들로 전송을 하실 수 있고요. 장비들이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링크상에서 시메트릭 방식이나 어시메트릭 캐시 방식으로 LB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자체를 에디트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VLAN 2로 들어오는 거는 VLAN 10으로 감싸라, Q-in-Q죠. 그리고 패킷이 들어오고 나갈 때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내보내는 거죠. 이건 몇 시에 나간 패킷. 분석기가 받아서 그거를 해독할 수 있으면은 그 시간 바탕으로 이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빌이나 이런 계측기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VLAN 태그를 앞에 붙이듯이 태그가 있으면 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는 전체 풀 패킷을 받을 필요가 없이 헤더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장비에서 페이로드를 잘라서 버리는 트렁케이트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128KB 이상은 다 잘라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트래픽이 들어와도 그 뒤에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잘라서 보내는 트렁케이트 기능들을 이 넥서스 9000 시리즈와 넥서스 데이터 브로커라는 소프트웨어가 함께 지원을 합니다. 부가적인 서비스로는 그 스팬이나 탭으로 해서 전송된 이런 트래픽들이 쭉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텔레메트리 기법이죠. S플로우나 넷플로우로 만들어서 플로우 익스포트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 예정에 있고 현재는 S플로우만 됩니다. 하반기에서 넷플로우까지 지원해서 풀 패킷에 대해서 플로우 익스포트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플로우 제너레이터 같은 어플라이언스가 필요 없이 넥서스 9000의 NDB가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원격지 패킷을 받아서 디캡 해주는 ER스팬의 데스티네이션 역할로서의 수행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센터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패킷을 부산에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ER스팬을 땡겨 와서 이 넥서스 데이터 브로커에서 디캡한 다음에 실제 그 트래픽들을 까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하드웨어랑은 사실은 가장 큰 관계는 없어요. 넥서스 9000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가 다 매치가 됐을 때 동작하는 애들인데요. 이 세 가지 기능들은 NXOS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NXOS와 ACI는 OS가 달라요.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NXOS는 명령어 체계도 그렇고 지원하는 기능이 ACI OS에서 지원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지능 영역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ACI에서는 패브릭 와이드하게 지원하는 기능들을 NXOS는 특성상 단독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독형 장비에서 제공한 필요한 기능들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드 밸런싱 기능, 그리고 T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서비스 체이닝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FLB 혹은 VPN LB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IPS라든가 LB를 하게 될 때는 앞에 2대 정도의 L4 스위치와 뒤에 또다시 L4 스위치를 두고 지금 링크 스피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더 비싼 L4 어플리케이션 스위치를 앞단 뒷단에 싸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죠. 넥서스 9000에서는 L2 기반 그리고 L3, L4 기반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L4, L7 스위치와 다른 점은 세션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해시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세션 정보를 가져가지 않고 있고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션 정보를 가져가면 더 많은 스탯을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세션 때문에 장애가 더 커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은 차라리 세션 정보 없는 게 낫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VPN LB, FWLB, IPS LB를 하려고 하셨을 때 넥서스 9000, NXOS만 가지고도 그런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헬스 체크도 같이 L4 스위치나 이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죽었냐 살았냐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링크에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L2로 동작하는 그 로드 밸런싱을 스마트 채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L3, L4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를 ITD, 인텔리전트 트래픽 디렉터라는 그 기능의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TD를 사용하게 되면은 넥서스 9000에서도 SLB를 지원할 수 있게끔 NAT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LV는 NXOS로 패브릭을 만들었을 때, 리프 스파인을 만들었을 때 로드 밸런싱 해야 될 장비들이 여러 리프에 있을 때 걔네들 간의 로드 밸런싱을 패브릭 전체로 지원을 하는 기능이 PL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VXLAN이 돌아가고 오버레이가 돌아갈 때 이쪽으로 들어온 트래픽은 다시 응답을 할 때 이 장비로 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패브릭 전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CI가 아닌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로 패브릭을 만드셨을 때 이런 LB가 필요했을 때에도 PLB라는 기능으로 L4 없이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T캠 사용량 모니터링은 결국에 에이직의 스태티스틱 정보예요. T캠 사용량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탐지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T캠을 많이 먹는 트래픽이 무엇인가? 사실은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텔레메트리를 가지고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데 이 T캠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에이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에이직 여러 개의 형태보다 T캠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고 더 사용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것들은 저희 DCNM이라고 저희 시스코 넥서스 스위치들을 중앙 관리하는 그 NMS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런 스태티스틱 정보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 T캠 정보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텔레메트리에 대한 그런 그 인사이트도 DCNM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텔레메트리 정보가 나가면은 저희는 DCNM에서 이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다른 데다 쓰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데에서 받아드셔서 쓰시면 됩니다. 서비스 체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서비스 장비가 있을 때 장비 하나에서 어떤 트래픽은 파이어월, IPS를 타고 어떤 트래픽은 IPS만 타고 어떤 트래픽은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실제 같은 장면에서 그런
그 패킷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그 서비스 체이닝입니다. 이게 한 장비에서 되고요. 실제 이 기능 이름을 카테나라고 합니다. 뭐 카테나가 빗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테나치오, 뭐 이태리의 수비가 카테나치오다, 뭐 빗장 수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랑 어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XOS에서 피처 카테나라고 치시면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서비스 노드들 간에 헬스 체크를 통해서 죽었을 때 우회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페일백 이런 것들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L3거나 L2거나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이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파이어월만 거쳤는데 파이어월 말고 IPS를 여기다 끼워놓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는 우리 네트워크 멈춥니다라고 하고 이 사이에 케이블을 넣고 IPS를 끼워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능을 쓰게 되면 IPS를 붙여놓고 이 IPS를 타야 될 애들에 대한 정의만 내리면은 운영 중에도 넘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칭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에이직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현재 저희가 에이직 개발에 있어서 바라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NDB라든가 그 원유 스위치에서 ISSU 같은 거를 본다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넥서스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성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가시성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얘기하는 테트레이션이라든가 스텔스 와치 이런 데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계속 복잡해져만 가는 네트워크들을 좀 더 보기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3가지 로드 밸런스, 티켓 모니터링, 서비스 체인에 말씀드린 그런 지능형 서비스를 바탕으로도 HCI, SDN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넥서스 900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런 프로덕트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서 하드웨어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